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소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대주주로서 장내 거래하셨던 분들 혹은 장 외에서 거래하신 분들의 경우에 6개월치 묶어다가 이제 신고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주식도 세금을 낼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세금을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양도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정의가 있죠. 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또 이 대주주의 범위가 매년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2021년 상반기 과세에 있어서 대주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별로 뭐가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죠. 지분율 요건은 1%, 1% 이상, 네, 가액 요건은 10억 원 이상. 네, 1% 이상 5화, 그러니까 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에 대주주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분율은 2% 이상이거나 가액 요건은 10억 원 이상이거나. 네, 가액 요건은 계속 똑같이 10억이고 네, 지분율 요건만 조금 다르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시장이 있죠. 코넥스 시장이 있는데요. 네,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은 4% 이상, 가액 요건은 동일하게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로 봅니다. 요 지분율 요건과 가액 요건은 엔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우선 그럼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액이나 지분율이 넘을 경우에만 대주주가 되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네. 이 대주주를 넘는 기준은 언제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지분율이 얼마다, 가액 조건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이죠.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입니다. 네, 가액 요건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지분율 요건은 조금 다르죠.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해당 퍼센티지가 넘는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런데 2021년 중에 혹시 새롭게 주식을 사서 퍼센티지 요건을 채우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대주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분율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가끔씩 아니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이 지분율이 된 걸 어떻게 알아? 하루에도 주식을 몇 번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데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량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거래 내역이 증권사를 거쳐서 세무서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수량의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게 되면 이 지분율이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있는지. 네,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뒤에 이어서 세율 설명드릴 때 왜 중요하신지 알게 될 텐데요. 요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4% 10억 원. 코넥스 시장이랑 똑같아요, 기준은. 네, 사실 코넥스도 거의 비상장 시장이나 비슷하니까 네. 4% 10억 원 이런 요건이 있네요. 네, 그리고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가액 요건이 40억 원으로 좀 버퍼가 크고요. 네. 근데 사실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소액주주이거나 모두 세금을 내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잖아요. 비상장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장외 거래로 보아서 이럴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다만 다른 점이 이제 세율이 다른데 그거는 세율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비상장 주식도 대주주라는 게 있기는 있다. 네. 다만 소액주주도 비상장 주식은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지분율과 가액이 나 혼자 판단을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네. 싶습니다.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주주 여부는 개인 주주 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 주주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주주들을 묶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묶어서 판단하는 기준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개인 주주가 지배주주인지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인지에 따라서 이 묶는 범위가 달라지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니까 네.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관계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관계법인이에요. 네.
직계존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인 거죠.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직계 네. 부속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해당하는 거죠. 네, 자녀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자녀, 손주 다 합쳐서. 손주 합쳐서. 네네. 그리고 배우자. 음. 네. 다만 그럼 형제는 형제는 해당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않습니다. 제일 큰 차이죠. 네. 직계 존속, 이렇게 직계만 해당하기 때문에 형제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게 하나가 더 좀 특이한 게 있네요. 관계회사는 뭔가요? 법인. 네, 내가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해서 법인이 이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회사가 대신 주식을 샀다. 이런 네.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경우에 내가 그 회사의 주주일 경우에는 합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있죠. 있죠. 그 회사를 3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30% 이상 소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도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보아서 대주주 여부를 같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대주주는 역시 어쨌든 이렇게 합산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생각지도 못하게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죠. 네네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있었던 주식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자식이 같은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대주주로 묶여서 갑자기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가 그쵸.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사연들이 은근히 있어요. 진짜 많아요. 막 알고 보니 뭐 남편이 엄청 사가지고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지. 나와 살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 그런 그래, 경우도 네. 많았죠. 네.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몇 억을 했더라.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거 말고도 많아요.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인데 아 맞아 그런 경우도 있었죠. 편지를 받아서 알고 보니 남편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 왜 남편,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연락이 왜 안 되지? 근데 있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억울해 연락이 안 되는데 대주주가 아 진짜 뭐지?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 묶여지는 범위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조금 가까운 관계잖아요. 네. 직계 좀비속이나 특히 배우자 그리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이런 경우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범위이긴 하죠.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배주주인 경우라면 범위가 엄청 확대가 되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경우는 사실은 뭐 대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짱이신 분, 지배주주이신 분이라면 그분들의 육촌이나 인척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희처럼 삼성전자를 어쩌다가 저희처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네, 어떤 한 종목의 소액주주로서 10억 이상을 갖게 된다고 하면 육촌이나 사촌까지 챙기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떤 상장법인의 어떤 회사의 원 친척벌이었다라고 되시면 혹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 저희가 그림 그려가지고 살펴보잖아요. 알고 보니 맞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뭐 네, 어떤 관계더라 뭐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우리 친척 중에 누가 회사를 운영한대요 이렇게 하시면 대주주를 묶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주주의 큰 틀 요건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렇게 대주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정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겠죠? 주식의 네, 그렇죠. 양도 차익. 내가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세율이 좀 복잡해요. 네, 그래도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서야 네. 세율이 시장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어떻게 거래했는지 종목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촘촘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율도 이게 변천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게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이제는 좀 유예기간들도 다 지났죠.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줄을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볼게요. 네, 우선 상장 주식 대주주일 경우에 내는 세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중소기업이라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거래하는 종목이 중소기업이라면 우선 최소 20%는 내셔야 돼요. 네, 그런데 과세 표준이 혹시 3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소기업일 때는 그럼 세율은 그냥 두 가지네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20%의 상장 주식 세율을 내는데 차익이 3억이 넘는다. 과세 표준이 3억이 넘게 되면 25%의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만 좀 다르죠.
네, 단기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주식을 짧게 사고 판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 30%를 적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이면 무조건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 안 넘을 경우에는 3억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20%, 25%. 네, 그러면 이 상장주식 대주주가 됐는데 나의 종목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하는 방법이 약간 헷갈리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다트에서 확인하시면 제일 편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다트라고 기업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다트 이거 아니고요. 네. 네. 사업 보고서를 누르시면 회사 개요 정도의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랑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도세를 낼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니까 다트에 나와 있는 자료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트 검색하기 어렵고 뭐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뭐 회사에 전화하세요. 난 주주다. 너네 중소기업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되죠. 네, 주주가 그 맞습니다.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이 우선 상장 주식 달라지고요. 네, 그럼 소액 주주일 때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네. 경우인가요? 네, 소액주주인데 상장 주식이고 그걸 장내에서 거래하셨다면 사실 비과세잖아요. 네, 세금 안 내죠. 네, 그렇지만 소액주주라도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장외 거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내죠. 네, 다만 세율이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인 경우랑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중소기업일 때는 낮은 세율이에요. 10%. 네, 그리고 중소기업 아닌 경우에는 똑같이 기본적인 세율인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3억 원 초과가 있나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아, 소액주주는 그런 게 없네요. 네, 소액주주는 그러면 무조건 중소기업일 경우에 10%, 그게 아닐 경우에 20%딱 두 개만 해당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대주주 요건 등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 요건 판단할 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비상장이었다가 상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대박 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대주주 여부 판단은 직전 사업년도 말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2021년에 상장해서 이제 장내 거래할 건데 직전 사업년도 말이라고 하면 작년이니까 비상장일 때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말이니까 당연히 비상장 시절의 평가 금액이나 지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2020년도에 비상장이었다가 2021년도에 상장해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실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적용하냐면 현재 어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요건을 적용하게 돼요. 네, 코스닥 시장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2% 10억 원, 코스피라면 유가증권은 1% 10억 원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날짜는 상장일이 아니고요. 직전 사업년도 말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10억을 넘었는지 2%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뭐 물론 지분율은 판단하기 쉬울 거예요. 네. 수량이 딱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10억은 어떻게 그죠. 판단하죠? 맞아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시절부터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직전년도 말에 내 주식이 얼마가 되는지 회사가 이 회사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었는지 회사로부터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사실 좀 중요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신 편이죠. 네. 헷갈리니까. 네,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을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특이한 경우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갑자기 유상증자가 있었다든지 무상증자가 있었다든지 주식 배당을 받았다든지 합병을 했다든지 분할을 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